올리비에로 선생님은 그날 오후에 바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예기치 않은 선생님의 방문으로 아버지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났다. 선생님은 부모님께 가장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에 나를 등록시킬 것을 맹세하게 했다. 선생님은 내게 필요한 책을 직접 구해주겠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하지만 시선은 내게 고정시킨 채 내가 파스칼레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미래가 창창한 나 같은 아이에게 파스칼레 같은 남자아이는 당치도 않다고 했다. 부모님은 감히 선생님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선생님에게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겠다고 맹세했다. 아버지가 화난 어투로 말했다. 레누야, 파스칼레와는 이야기할 생각도 말아라.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선생님은 내게 부모님 앞에서 릴라에 대해 물었다. 나는 릴라가 아버지와 오빠의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계산서를 정리하거나 구두방을 청소하면서 지낸다고 했다. 선생님은 경멸에 찬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더니 다시 물었다. 그 애는 네가 라틴어에서 9점을 받은 걸 아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리스어도 공부하게 됐다고 전하려무나. 꼭 그렇게 말하렴? 선생님은 꼿꼿한 자세로 부모님께 인사를 했다. 레누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를 뿌듯하게 해줄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귀족들이나 다니는 학교에까지 보내게 됐다며 화를 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리비에로 선생님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은 보복으로 막내인 엘리사를 몇 년이고 낙제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파스칼레와 단둘이 만나면 두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순간 째지는 듯한 고함 소리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멜리나의 딸 아다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다. 창가로 달려가 보니 뜰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라톨의 일가가 이사가고 난 뒤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멜리나의 광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멜리나는 약간 우울해했고 조금은 멍한 상태였다. 하지만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계단 청소를 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살피지 않고 더러운 물을 길 밖에 쏟아버리는 정도의 무해한 것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일종의 환희에 찬 광란 상태에 빠진 것이다. 멜리나는 웃으며 침대 위에서 뛰다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두려움에 질린 아이들 앞에 메마른 허벅지와 속옷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동네 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여기까지 알아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눈치야 아주머니와 함께 달려오는 릴라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가기 위해 문 쪽으로 달려나갔지만 어머니에게 제지당했다. 어머니는 머리를 손질한 뒤 직접 사태를 파악하러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붕괴했다. 누군가 멜리나에게 책을 한 권 보냈다고 했다. 그렇다. 책 말이다.
초등학교 2학년도 마치지 못한 평생 책 한 권 읽어본 적 없는 멜리나에게 책을 보낸 것이다. 책 앞 표지에는 도나토 사라토레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멜리나에게 바치는 헌사와 그녀를 위해 펜으로 직접 쓴 시가 붉은색 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 유상한 이야기를 듣고 철도원이자 시인인 도나토 아저씨에게 험한 욕을 퍼부었다. 어머니도 똥으로 가득 찬 그 인간의 똥 같은 머리를 누군가 진작 박살내 버려야 했다고 맞장구 쳤다. 동네 사람들은 밤새 멜리나의 행복한 노랫소리를 들어야 했다. 노랫소리와 함께 그녀의 아이들이, 특히 안토니오와 아다가 그녀를 안정시키려고 부질없이 애쓰는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같은 날 파스칼레 같은 어두운 매력이 있는 청년의 관심을 받았고 새로운 학문을 향한 문이 열린 데다 얼마 전까지 같은 동네, 더군다나 우리 집 맞은편 건물에 살던 사람이 책을 출판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마지막 사실은 우리도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릴라가 옳았음을 증명했다. 물론 릴라는 책 쓰기를 포기했지만 나라면 파스칼레의 사랑에 힘을 얻고 그 어렵다는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해낸다면 도나토 아저씨처럼 혼자서 책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릴라가 구두 그림과 구두 공장으로 돈을 벌기 전에 내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음 날 몰래 파스칼레와 약속한 장소에 나갔다.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헐떡거리며 나타났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하얀 석회 자국이 튀어 있었다.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그에게 도나토 아저씨와 멜리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최근 일어난 일을 종합해 볼 때 멜리나가 미친 것이 아니고 도나토 아저씨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으며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파스칼레가 내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맞장구 칠 때도 이 모든 일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도나토 아저씨가 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철도청 직원이 페라로 선생님이 도서관에 비치해뒀다가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책의 저자가 된 것이다. 나는 파스칼레에게 우리가 알던 도나토 아저씨가 아내인 리디아 아주머니에게 조종이나 당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시인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비극적인 사랑은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멜리나라고 말했다. 나는 흥분되어 심장이 강하게 뛰는데 파스칼레는 내 감정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내게 반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대답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제를 바꾸려고 릴라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릴라가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내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말 친한지 말이다. 나는 기쁘게 대답했다. 누군가 우리의 우정에 대해 묻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는 내내
즐겁게 대화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적당한 단어를 찾다 보니 내가 우리의 관계를 과장된 표현과 긍정적인 감탄사로 단순화하려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페르난도 아저씨의 구두방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저씨는 낮잠을 자러 집에 갔고 릴라와 리노만이 우울한 표정에 구부정한 자세로 무엇인가 저기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유리문 밖에 서 있는 나와 파스칼레의 모습을 발견하고 작업대를 깨끗이 치웠다. 나는 릴라에게 페라로 선생님의 선물을 전해주었고 파스칼레는 리노의 코앞에 상으로 받은 그의 책을 펼쳐 보이며 놀려댔다. 이 죽음의 불의해를 읽고 나서 마음에 들었는지 이야기해줘. 그러면 나도 읽어볼게. 그들끼리 낄낄대며 이따금 귓속말로 불의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들어보나마나 야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문득 나는 파스칼레가 리노와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도 몰래 릴라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눈치챘다. 왜 릴라를 바라보는 걸까? 무엇을 찾는 거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는 걸까? 그는 강렬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릴라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히려 릴라보다 리노가 먼저 파스칼레의 눈빛을 알아채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릴라와 내가 불의해에 대한 농담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자리를 옮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은 여동생을 바라보는 친구의 시선이 못마땅해서였다. 나는 릴라와 함께 작업장 뒤편으로 가면서 그녀의 어떤 점이 파스칼레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찾아내려 했다. 내 눈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뼈밖에 없는 깡마른 몸에 빈혈기까지 있어 보이는 연약한 여자아이일 뿐이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살짝 커진 듯이 보이는 눈매와 가슴에 나타난 아주 작은 굴곡 정도였다. 릴라는 새로 받은 책들을 헌 신발과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공책 사이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책과 함께 꽂아놓았다. 나는 릴라에게 광란에 빠진 멜리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도나토 아저씨가 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느낀 흥분을 그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나는 표준어로 속삭였다. 아저씨 아들 리노가 우리와 함께 학교에 다녔던 걸 생각해봐. 사라톨의 가족은 모두 부자가 될 거야. 릴라는 희미하게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릴라는 손을 뻗어 내게 도나토 아저씨의 책을 내밀었다. 멜리나의 장남인 안토니오가 어머니의 눈앞에서 책을 치워버리기 위해 릴라에게 줬다고 했다. 나는 얇은 책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평온을 찾아서라는 제목이었다. 붉은색 책 표지에는 산 위에서 빛나는 태양이 그려져 있었고 제목 위에 도나토 사라토레라고 쓰인 것을 보니 흥분이 되었다. 나는 책을 펼쳐서 큰 소리로 펜으로 쓰인 헌사 부분을 읽어보았다. 내 노래의 영감이 되어준 멜리나에게 도나토가 1958년 6월 12일 나폴리에서. 나는 감동한 나머지 목덜미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끼쳤다.
내가 말했다. 니노는 솔랄라 형제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갖게 되겠다. 하지만 릴라는 특유의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내 손에 있는 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릴라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신은 피해만 줬을 뿐이야. 왜? 도나토 아저씨가 멜리나를 직접 찾아올 용기를 내지 못하고 대신 책만 보냈기 때문이지. 아름다운 일이지 않아? 글쎄, 덕분에 멜리나가 진심으로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어. 만약 그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것보다 더 괴로워하겠지. 아, 이 얼마나 멋진 대화인가. 나는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운 릴라의 새하얀 피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과 섬세한 모양의 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녀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겉모습뿐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야기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익히 알고 있던 그녀만의 재능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릴 때도 그랬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러운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었다. 현실을 단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운을 불어넣어 똑같은 현상이라도 더 강렬하게 느껴지게 했다. 릴라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시도했을 때의 결과가 꽤 좋다는 사실에 흐뭇해했다. 나는 카르멜라나 다른 아이들과는 이런 면에서 다르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 애들과는 달리 나는 릴라가 내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 함께 불타오를 수 있었다. 열중해서 이야기할 때 릴라의 손놀림, 몸짓,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그렇게 릴라와 함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불현듯 기쁨은 사라지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내가 잘못 짚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돌공이자 공산당이며 살인자의 아들인 파스퀄레는 내가 좋아서 구두방까지 나를 데려다준 것이 아니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릴라였던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숨이 탁 막혔다. 때마침 두 청년이 돌아와 우리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파스퀄레는 웃으면서 작업 감독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도망쳐 온 것을 고백하며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가 또다시 릴라를 오랫동안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다. 자신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릴라에게 너를 위해서 해고당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는 이내 리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요일에 모두 함께 질리올라네로 춤추러 갈 거야. 레누차도 오기로 했는데 너희도 오는 게 어때? 일요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생각해 볼게. 리노가 대답했다. 파스퀄레는 릴라를 한 번 더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내게 같이 가겠느냐고 묻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다.